오늘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금이 신경 안정제가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는 안 나오고 있어서 비록 비교 자체가 안 되긴 하지만 오늘은 호루라기를 부는 것보다 제가 신경 안정제까지는 못 되고 안정제 처방 전에 진단 정도는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 대통령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할지가 눈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오늘 마침 김어준 공장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고 여론조사 꽃에서 중요한 결과 리포트를 받아보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냥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될 걸 몰랐던 분 있나요? 최소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중에선 없을 겁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피바람이 시작될 거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심지어 그 정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규모와 수위로 진행될 거라는 것도 수차례 예고해 드렸었습니다. 심지어 유시민 작가도 이미 3개월 전에 이 상황을 예고했었습니다. 그 장면 짧게 보고 갈까요? 근데 이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이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는 않는데 식어. 식어. 예, 식어. 그러니까 고통스럽기도 하겠다. 가족을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비유예요. 하도 요새 말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설명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밖에서 가면 인기도 좋고 평도 엄청 좋아. 근데 식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우리 저녁밥 같이 먹는 거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안 해줘.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다 잘하는데 식구들에 대해서 차갑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리지는 못해. 아버지니까. 그러나 이제 아쉽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예, 이제 좀 식는 거예요, 온도가. 네네.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의 지지 온도가 식는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좌절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언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명확하고 간결한 언어가 아니라 달라진 언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달라진 게 아닙니다. 국무회의 때도 간결함과 명확함을 강조하잖아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가지고 재래식 언론들이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유박 세력들이 문조 털리고 공격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일 아닙니다. 이건 역으로 말하면 뭐다? 우리는 재래식 언론과 유박 세력 그리고 여기에 달리는 대규모 댓글을 스트레스의 대상이 아니라 판독기로 활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디서 중요하게 봤냐?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 SNS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지방선거 국면 때 말하던 조승래와 지금의 조승래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짧게 듣고 올까요?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X의 여당의 신념 면허보다 책임 면허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한간에서는 정청래 대표님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해석이니까요.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스스로에게 새롭게 당신도 각오를 하시는 그런 것으로 막스 베버의 책임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도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특정 인사 혹은 지도부로 좁혀서 접근하는 것은 그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경호까지 나서서 정청래를 겨냥했다, 정청래 사태를 압박하고 김민석을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재래식 언론들한테 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이었다고 보는데 분명 지난 지방선거까지만 해도 조승래 사무총장은 유박 쪽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을 한 영상은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류 변화라고 보고요. 이게 좀 심각할 수 있는 게 만약 재래식 언론들이나 유박
누박 스피커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나 SNS가 실제로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고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는 거다? 이게 흔히 말하는 당무 개입인 겁니다. 당무 개입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자체로 불법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당무 개입을 했다는 걸 명분 삼아서 탄핵 절차까지 간 적도 있을 정도로 가볍게 볼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경호와 누박 스피커들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쪽에서 나오는 발언과 해석을 굳이 우리가 하나하나 따질 필요도 없고요. 이걸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선을 긋지 못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이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어떻고 발언이 누구한테 유리하고 이런 분석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어떤 분석이 나와도 이미 누박 쪽에 재래식 언론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규모와 조직력 차이가 큽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간단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범민주 진영인 거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운명은 누가 결정한다? 당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제대로 넘어가야 할 건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전당대회조차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앞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 전에 처방을 하려면 진단을 해야 하잖아요. 오늘 김어준 공장장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죠. 그런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여론조사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정리해준다고 보는데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확실히 긍정평가가 많이 줄어들고 부정평가는 많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 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다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평가가 같이 올라온 이유에는 선관위 사태와 지방선거 결과를 패배로 몰아가는 여론도 종합되어 있는 거라서 이것만으로 코어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코어 지지층의 여론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기조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냐, 그리고 어떤 기조로 공직 인사를 해야 하냐, 이 조사 결과들이 있었거든요. 우선 어떤 기조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하냐, 이 결과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만 보면 확실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야당과 협치하기를 더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광주와 전라도, 강원도와 제주,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 같이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많은 곳은 오히려 개혁 완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쪽이 많았고요.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답한 쪽, 국힘과 협치해야 한다고 답한 쪽은 서울과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리는 뭐다? 야당과의 협치는 국힘을 지지하는 지역에서 더 많이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연령대별로 봐도 비슷합니다. 2030 남성은 야당과의 협치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고요. 4050은 오히려 개혁 완수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보이시죠? 이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결과 차이가 꽤 큽니다. 무려 58%가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탕평과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 그러니까 국힘 쪽 인사도 데려오고 중도 운운하면서 저쪽 사람들 데려와야 한다고 말하는 뉴박 세력들의 주장과 똑같은 사람들은 3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중요할 수는 있어도 유권자들의 마음으로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죠. 이래서 당적을 7번이나 옮긴 이현주가 2030과 중도 외연 확장을 외치고 이걸 빌미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묻는다는 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연령대별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4050뿐만 아니라 2030 남성들도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보다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하는 인사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이 두 자료가 중요한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자료를 일단 머릿속에 입력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걸 요구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지는 겁니다. 비록 오창석이나 노영희가 임명돼 비상임이사 자리, 이건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소속이고 이 금융위원회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총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SNS 말고 귀국 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이런 인사 문제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 경위 파악해서 보고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아쉬움이 덜하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런 SNS를 올렸나 하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건 거두절미하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카드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한테 물어볼 게 없냐? 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명픽이다 뭐다 떠드는 사람들 치고 결과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뭐냐고 얘기하는데, 김상욱 시장은 진보 외연 확장과 단일화 그리고 통합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실제로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빼면 김상욱 시장도 사실상 패배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민주당이 지금까지 솔직했나요? 저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명픽이라고 무조건 뽑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송영길 같은 사람들은 특히나 해당 행위로 징계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명픽을 외쳤던 사람들 중에 왜
우리가 명픽을 뽑아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 이겁니다. 이현주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인민민주주의, 거수기 이런 게 있거든요. 유박 세력들이 외쳤던 명픽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인데 누가 뭐라 해? 당연히 밀어줘야지. 여기에 반기를 든다? 당신 반명이야? 이런 말밖에 더 했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원들은 거수기가 아니고요. 1인 1표제가 있는 이상 경선이든 당대표 선거든 줄투표하는 당원들은 이제 없습니다. 세력 싸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기 권력을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민석과 송영길을 밀어주고 있는 사람들이 명픽 말고 뭐가 있었냐? 그리고 그 명픽을 밀면서 한 번이라도 솔직했던 적이 있냐? 이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패배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게 패배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유박 세력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도 유심히 봐야 한다고 본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은 아쉬운 게 맞습니다. 여기는 원래 민주당의 열세 지역이고 김부겸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열심히 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분들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픽이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게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명픽을 외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명픽 말고는 실제로 외치는 게 없었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심지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랑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명픽을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와 완전 반대로 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한 게 평택 을은 결국 민주진영이 패배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 슬퍼하고 그 다음 대책을 강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조국이 3등했다고 이걸 가지고 조롱하고 좋아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게 진짜 기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몰아가니 강원도같이 대승을 거둔 곳은 묻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의외로 간단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초청에서 오찬만 해도 뉴박 세력들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명분도 분명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전임 대통령과 오찬하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잖아요. 이게 당무 개입이라고 할 명분도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층의 생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는 없긴 하지만 사실 목소리를 내시라고 강요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목소리를 내고 싶게 하면 알아서 목소리를 내주는 게 코어 지지층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사람들만큼은 예의주시하시고 전당대회만큼은 치열하게 싸우셔야 민주당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부터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드릴 건데 지금 1인 1표제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1인 1표제를 폐지하는 걸 넘어서 기이한 꼼수를 부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서요. 이것부터 내일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뼈아픈 말씀입니다. 지금 문 대통령님 지지자들 또 여당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건 임기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그 여당의 지난 대선 때 예, 뭐 선거용이다. 선거 때 뭐 이렇게 예, 아니 뭐, 선거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그 말하자면 이어지는 이야기일 예. 것이고요. 원내대표 뽑을 때인가요? 그때도 얘기가 나오던데. 뭐 예, 그것도 뭐 선거용이겠죠. 뭐. 예, 별로 신경 안 쓰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